네, 개념 폴폴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저는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대고 있습니다. 좀 더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 네, 죄송하고요. 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엊그제 어떤 말을 했냐면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도덕적 감수성이 무너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 그 이제 코너가 이제 개념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는 코너니까 여기서 이제 추출해서 한번 좀 그 풀어야 될 게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자님 아니십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당내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뭡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아, 헌법에 나와 있네요. 네. 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 정당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헌법에 한국 정치는 정당 정치로 이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정당들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이제 운영되느냐. 근데 그 정당 민주주의에 밖에가 있고 안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외가 있을 텐데, 네. 그 정당들 간의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헌정 질서라든지 권력 구조 또 이제 공정한 선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제 당의 운영 내부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고 아예 헌법에다가 박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민주적인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목적은 대외적인 것일 텐데 네.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헌과 강령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부 조직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입당과 탈당이 민주적이어야 되고 정당 내 선거와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꼬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에 따라서는데 당원 개정이 비민주적이다. 네. 당규 개정이 비민주적이다. 네. 뭐 어느 정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왔던 거고 자주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과 당규에 따른 당의 운영이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앞이 빠진 얘기 아니냐 이 얘기죠.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그 당헌과 강령이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우리 정당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통진당 해산에서 이제 강령 문제나 이런 게 제기됐던 게 그 문제죠. 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이념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공천의 과정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경선이 부정이 있었다. 경선 과정에서. 그리고 공천 과정에 예를 들면 그 당원과 당규에 없는 외부적인 힘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 경선의 부정에 있어서 사실 통진당 해산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다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정당들은 자율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서 스스로 정한 당원과 당규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그 부분이 만약에 저촉이 되면 실제로 그 부분은 사법 처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민주적 제도가 아니라 민주적 정신을 한번 좀 강조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정신이 뭐냐? 하나는 참여고 하나는 상대에 대한 존중 아니냐? 네. 참여와 존중 혹시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자율과 자치도 들어가야 되겠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나 정당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던 데에는 사실은 이른바 개딸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분석이 그런 것인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진단은 이른바 개딸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 아마 이런 어떤 상황 진단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개딸 현상은 왜 나타났느냐? 개딸 현상이 민주주의를 해친 거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개딸 현상이 나타난 것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개딸이 이제 줄여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개혁의 딸들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네, 당내 개혁을 강하게 혹은 아니면 처음에는 아마 검찰 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여성 지지자들 아마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안팎에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고요. 근데 그 현상 자체를 얘기하자고 하면 아마 이게 뭐 개딸 현상이라는 게 정치학적으로 정의된 적은 없어서 어렵지만 아마도 일반 당원들 중에서 또 지지자들 중에서 아주 매우 적극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열성 지지자. 열성 지지자. 그다음에 때로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도에 넘쳐 보이기도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강성 팬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 같고요. 팬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팬덤은 항상 있었고 그 얘기는 저도 좀 이따 여쭤볼 거예요. 정치지도 있을 텐데 아마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팬덤 중에 좋은 팬덤도 좀 있을 거예요. 건전한 팬덤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는 팬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려의 뭐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아마 일정한 좀 도를 넘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제가 조금 같습니다. 전에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게 참여와 존중 아니냐고 임의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이제 지금부터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개딸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잖아요. 당원으로서 당의 운영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원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딸은 뒷전으로 그러니까 비켜나 있어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논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짚어야 되는 게 그러면 개딸 같은 당원들이 당 운영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통로가 정확히 열려 있고 보장이 되고 있느냐도 진단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당원 그 한국에서 정당들의 당원들이 대체로 두 갈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역구에서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정당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2000년대 이후에 한 20년 가까이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경선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네. 그때마다 당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경선용으로 이제 그 매집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불어난 그 당원들이 있고요. 이분들도 상당히 당파성이 크죠. 왜냐하면 특정 경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동원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이제 온라인 당원인데 온라인 입당해가지고 네. 이분들은 지역에서 파악이 안 돼요. 중앙당 차원에서만 이제 그걸 갖고 있고 당원 명부가 이렇게 그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당원들이 지금 가입해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서 지역위원회에 대한 소속감도 굉장히 낮고 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가입을 많이 했느냐라고 하면 당 내에서 특정한 인물을 내가 지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당내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움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데 당 전체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내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당내 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나서 보면 그래서 대의기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광장 민주주의가 어떤 거 열리기도 하는데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목소리가 대의기관이 귀를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시위도 하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개딸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가 되든 아니면 의원들이 되든 왜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예.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장려돼야 될 일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당에 있어요. 당에 특히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네. 거기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의 지금 정당 구조에서 이 뭐 매집된 당원이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온라인 그 입당한 당원이든 당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혀 없어요. 누가 어떤 당원인지도 사실 잘 모르고 당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자체를 일단 알지를 못하기 쉽게 때문에 말하면 자리가 안 깔린다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는 거죠. 당원 입장에서. 네, 이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원 게시판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아주 중요한 경우에 이제 그 전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데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의견을 내고 특히나 이제 그 말 그대로 심의와
숙고와 토론의 공간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지역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지역위원회가 잘 해야 되고 시도당이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정당법에도 지금 좀 문제가 있고 그 우리 사실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려면 당의 어떤 그 행정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당원이 권리당원만 해가지고 한 1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민주당이 중앙당 당직자가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관리도 이 100명이 관리도 할 수 없고 뭐 1인당 만 명이 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과거에는 무슨 연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원, 네. 민주연구원 같은 데서 이게 법적으로 이 민주연구원이 당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도 당원을 관리하지 않아요. 관리하고 격려하고 토론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조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정당 개혁, 정당 혁신이라고 하는 저도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런 안을 냈었거든요. 당시에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렇지 않으면 당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극단적인 주장들이 막 난무하게 되고 그 공간들이 토론과 논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견이 조정되고 이제 표출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제 문자 보내서 이제 막 뭐 하고 비판 상대방을 비방한다든지 근데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개딸이 있는 게 아니라 당 운영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개딸은 결과죠.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까 그 결과 징후죠. 그렇죠. 자율과 자치가 어떤 그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의 어떤 공적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이 결과로서 지금 개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그러면 자치를 하고 있느냐, 당원들이 그런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느냐, 없으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참여에서의 존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로 여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존중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인데 어떻게 수박이라고 규정을 하고 뭐 인신 모독성 어떤 이런 문자를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도가 지나치다. 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민주주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러운데 단호한 건 어떤 겁니까? 아무튼 그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행위가 아니다. 네, 그건 이제 도를 넘었는데 우리가 보시면 시민들이 그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당연히 우리의 합법적인 어떤 집회와 시위 그리고 이거는 무슨 헌법적인 권리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서 어떤 그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수박 논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는데 수박 논쟁 이렇게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겉은 파랗지만 열어보면 빨가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은 파란색이고 네. 국민의힘 색깔은 빨간색이고. 네, 아마 그런 뜻일 텐데 네. 저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정도 표현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과일로 비유하면 수박 같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면전에서 그다음에 그 사람의 사무실 앞에서 수박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막 깬다든지 막 발로 밟고 간다든지 인권 침해죠. 이것은 뭐 인권 침해나 혐오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마 우리가 혐오에 관련된 실제 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법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미국에서 이제 베트남전 한참 때 반전 운동 있고 막 네. 이럴 때 이제 F로 시작하는 욕도 있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막 했을 때 이게 법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네. 미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그 어느 나라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정도의 정책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준용에서도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진보냐 보수냐를 판단할 때 이걸 보는데요. 이걸 하나 지표 중에 하나를 보는데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가 미국의 그 질문도 지금 드리려고. 네, 미국의 이제 그 국가를 공격하는 행위냐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할 때 미국 사회 전체가 약간 보수적이구나. 그게 진보 보수를 가르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것들은 상징물이죠, 상징물. 상징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조기 말고 인물 어떤 사진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불태운다든지 이런 어떤 시위가 네.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행위들은 공적인 장소에서 행해지는 거죠. 퍼포먼스로 행해지는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럼 수박깨기도 퍼포먼스로 그럼 볼 수 없나요? 저는 수박 깨기를 예를 들면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하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래요? 그 사람의 앞에 가서 하는 행위는 저는 상당히 위협적인 면전에 서는 게 문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험을 판단할 때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때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 면전에서 해버리면 Clear and present danger라고 뭔가 이제 이제 심각한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 그건 상당히 저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다르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개인과 네. 예를 들면 상관없는 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뭐 저는 그것은 퍼포먼스로 우리가 뭐 그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특정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대해서 뭐 나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번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공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치인도 공인이잖아요. 의원 같은 경우도 공인이라고 그러니까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과정에서 약간 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사인 간의 관계에서는 모욕으로 어떤 그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용인되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가장 기본 전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딸들이 이른바 수박 의원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거친 언사도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행위들이 예를 들면 일회적으로 일회적으로 간간히 발생한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하지 않는 가운데서 발생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당신은 수박이야 라고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수박을 깬다. 그러면 그 상당히 스토킹이 되나요? 굉장히 위협적인 행위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이고요.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지금 너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 이제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는데 당내에서 이견이 있으면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상대를 좀 인정할 수가 없고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뭐 정치 행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주의가 굉장히 심했을 때 제가 알던 한 정치인이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선거를 하는데 명함을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 때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받은 분이 이렇게 하더니 그 보는 앞에서 명함을 짝짝짝 찢어가지고 얼굴에다 던지고 발로 밟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그래서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는데 저는 뭐 지금 그 행위가 그걸 법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그건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분이 눈물이 난 이유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모욕을 당해서 눈물이 났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치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구나라고 하는 이제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행위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위를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허용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장려되어야 한다라고는 저는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박이라고 공격당하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당이 적절하게 제어를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온적이고 결과적으로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장을 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당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원이나 지지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당 내 문화의 문제잖아요. 한편으로는
정당 내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선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당내 화합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히 맞죠.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그 개딸 현상을 보면서 이제 그 달리는 꼬리표가 이른바 이재명 팬덤이다. 이런 규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그다음에 대선 후보 뭐 그때 등장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팬덤 정치가 문제다 이런 얘기, 팬덤 현상이 문제라고 하는데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팬덤 현상이 없었던 때가 있나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박사모도 있었고 문파도 있었고 노사모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그 DJ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막 부르면서 네, 했던 네. 경우도 있고 사실 어찌 보면 같은 범죄에 다 놓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팬덤 어떤 뭐 정치적 지지자들의 연합체라든지 그런 가상적인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래 전부터 있어 왔었고요. 제가 아마 전에도 나와서 개파 얘기도 제가 네. 드렸을 텐데 그 개파들을 통해서 일종의 팬덤이 형성되는 거죠. 그 주변에서 그런 것들은 뭐 오래 전부터 있었고요. 그 사실은 그런 열성 지지자들의 그 모임이라든지 그런 결집은 나쁜 일이나 나쁜 일일 수가 없고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정치 참여의 굉장히 핵심적이고. 근데 팬덤이 컬트나 포퓰리즘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컬트? 네. 오, 예. 좀 그러니까 풀어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열광적인 지지까지는 좋은데 배타적이고, 네, 긍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조건 제일 좋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음악에서 약간 이 음악이 가장 좋은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지금 절대화하고 선과학 이분법에 빠지고 이런 거 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게 무조건 좋아. 예를 들어 중요한 건 무조건이죠. 그래서 네.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든지 네.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든지 저는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나쁘다 혹은 틀렸다. 더 나아가서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가면은 곤란하다는 근데 얘기죠. 여기서 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정치 현상의 배면에는 대중적으로 우리와 그들의 어떤 구분법이 작동을 하면서 정치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어떤 이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 단어에는 배제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적과 적수를 구분해야 된다 정치에서. 잠깐만, 적과 적수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은 에너미죠. 선멸 대상이죠. 예. 적수는 라이벌이죠. 아 이제 예. 투쟁으로 보느냐 경쟁으로 보느냐 이 적을 없애야 될 거냐 아니면 내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분이 이 표현을 쓴 이유는 포퓰리즘에 대한 평가를 좀 하기 위해서요. 지금의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나빠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네. 대신에 상대와 내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죠. 상대와 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선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보면 두 정당의 술에 술 타듯 뭐 물에 물 타듯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적으로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문파나 박사모나 노사모 같은 경우는 배제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친이 친박 뭐 예전에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에 뭐 문파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일부에서 조금 경고를 했었죠. 저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정당의 정치 문화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브레이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안이 뭐라고 보세요? 민주주의는 저는 기본적으로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균형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정당 안에서 보면 당 지도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원내 정당이니까 또 대의원들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고 일반 당원도 있고 또 당 밖에 일반 지지자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얼마나 성숙한 수준에서 잘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 부분이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느 한 부분이 독주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보통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 지도부 예를 들면 총재 이런 사람이 막 정권을 휘두른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정당이 너무나 원내로 들어가 버려서 예를 들면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과 상당히 유리된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원내 지도부가 너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니까 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참 생각합니다. 균형 참 말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균형을 기하는 네.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눈에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균형이 이렇게 좀 치우치는가. 예를 들면 야당은 별로 상관없지만 여당에서는 이 기준도 중요한데요. 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하듯이 야당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 저는 한쪽으로 정답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결론으로 삼고 여벌로 제가 좀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의원의 가중치를 줄이는 이런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갖고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원칙에 견줘서 지금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대의원제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서 다 할 수 없을 텐데 대의원 제도의 기본적인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제 들어온 당원하고 10년 전에 들어온 당원하고 또 이제 당에 오랫동안 기여했던 부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유권자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는 요번에 성인돼서 첫 투표권을 얻는 사람도 한 표고 네. 수십 번은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도 한 표고. 근데 그런 이제 일반적인 투표를 하는 것과 다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대의원분들은 사실은 원래 제도의 취지는 일상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활동하시는 그런 당원들이죠. 이른바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골간, 뼈대.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논의들을 하고, 그 대의원 제도가 이제 그런 한국이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저는 뭐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너무 오래 제도가 되다 보니까 제도가 좀 낡았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시대에 맞지 않고 그리고 기득권이 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들이 계속 재편되면서 대의원을 몇 명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당의 이합 집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유불리를 결정짓는 이런 그래서 뭐 과거에도 뭐 보셨겠지만 대의원 대회에서 이제 폭력 사태가 뭐 벌어지고 용파리 사건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머리채를 잡히고 너무 옛날로 거슬러가는 것 같아. 예. 근데 뭐 분당이 이제 그 계기가 되고 강목 들고 나오고 뭐 이런. 강목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뭐 2000년대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몸싸움이. 네, 그래서 머리채 잡은 거 기억나.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지금 그 지적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대의원 제도 그다음에 권리당원 뭐 책임당원 뭐 일반원 이런 지금 체제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혁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율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대의원 제도 그다음에 지금 그 대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뭐 형식과 내용이 조금 다른데 사실상은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큰 권력을 행사하거든요. 대의원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은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당원으로서 오래 활동한 사람. 원래 취지는 그거였다. 원래 취지는 그거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어떤 측면이냐면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이 네. 쉽게 하면 어떤 그 오더를 내리면 그거를 그렇죠. 받들어 수행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본래적 의미의 대의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또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당연한 문제 제기고요. 예. 그 제가 낡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현실과 내용이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권리당원이나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느냐? 지금 뭐 그 우리
박상훈 박사님이 뭐 어떻게 우리가 1천만 당원의 나라가 되었는가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를 썼는데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집된 당원들이에요. 상당 부분이. 허수가 상당히 예, 많죠. 허수가 많고 아니면 지역에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중앙당에서만 알 수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원들도 있거든요. 이제 공중 의제에만 집중하는. 그다음에 특정 인물에 대한 이제 팬덤을 가지고 그렇지. 형성된 대의원 제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당원 지금 체계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손을 봐야지 음흠. 대의원 제도만 손을 보면 그럼 우리 당원이나 팬덤 문제는 그럼 없어지느냐? 역효과가 저는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쁜 제도가 지금은 서로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근데 같이 좀 아마 개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자율과 자치. 사실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율과 자치를 지금 못하게 해놓은 양쪽 다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위원회에서는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율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당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원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팬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뭐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본질을 좀 빗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머리가 꼬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적당히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